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YG가 무슨 일인지 댓글을 많이 정리해서 갖고 왔네요. 네, 커피조아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편을 들으시고, 메릴린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인생을 위한 결정이 아이들한테 트라우마가 된 것을 보고 저는 어땠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젠 중고생이라 조금 덜하겠지만 더 어렸을 때 바르게 행동하라고, 아니 제 뜻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 겁을 주는 방법을 썼던 것이 생각나네요.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얼만큼 두렵고 상처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육아에 지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조금은 우울한 마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또한 지금 시대와 제가 사는 곳은 조금 덜하지만 사춘기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도 있겠다 싶은 장면들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해성사 자아 비판이 되었네요. 한동안 책의 부분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저희가 방송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읽으시고 댓글들을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들만 제가 다 모아서 왔거든요. 그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YG님, 제가 힘들어하며 울면서 읽은 이유를 정확하게 집어내셔서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엄마고 여자라서 더 힘들었어요. 리디아의 엄마에게 감정이입했습니다.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삶에 대한 미련, 충분히 공감했었죠. 하지만 제가 메를린과 다른 점은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저도 셀레스트 잉의 세 번째 소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네, 이 댓글들만 봐도요, 이 소설은 정말 독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맞아요. 훌륭한 작품이다. 네. 돌아보게 하는. 저희도 셀레스트 잉의 세 번째 소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번 소개한 작가는 있어도 네, 3번 다룬 작가는 아직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잘하면 셀레스트 잉이 세 번째 다루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달빛님, 다른 분들도 적극 추천하시고 셀레스트 잉의 데뷔작이 어떤 책일지도 궁금했지만 다른 책들을 읽느라 미루다가 일부를 듣고 화요일에 얼른 읽어버렸습니다. 리디아가 너무 가엾기도 했고 어떤 선택을 하는 장면에선 너무 슬펐지만 리디아를 그렇게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던 메릴린과 제임스가 살아온 삶 또한 외면할 수 없기에 심경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리디아는 모든 걸 내려놓던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기장을 비워둔 채. 그래서 제목이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일까요? 저희도 방송할 때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 네, 아이. 이게 누구냐, 나가. 네, 프림노주님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는, 그러니까 제목의 아이죠. Everything I Never Told You에서 아이는 소설 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말로 완벽히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 숨기기도 하고, 자기만의 컴플렉스 때문에 꺼낼 수 없는 말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말로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 봐서 할 수 없는 말도 있고요. 소설에서는 아빠, 엄마, 아이들 모두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지만 아무도 누구에게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나 못하는데 우리 모두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설 보면서 저 부분은 속 깊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좀 집에 가서 집에 계신 높은 분들하고 속 깊은 대화를 좀 더 합시다. YG. 근데 또 왜 YG를 굳이 딱 지칭을 하세요? 저 대화 많이 해요. 아니 그냥 대화 말고 속 깊은 대화를. 근데 이 가족이라는 이런 구성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또 정말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굳이 막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저희 집의 경우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분란과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또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평이 얘기하니까 제 친구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 제 친구 중에서 스위스 남자랑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여자인 거죠? 네, 친구가 여자예요. 이제 학교 다닐 적부터 알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한국에 이제 잠깐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얼굴을 봤었는데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힘드냐면은 이제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한대요. 속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반했을 때는 사실은 대화도 사실 별 볼 일 없었는데 어쨌든 결혼은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 독일어권의 스위스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는 상당히 하지만 독일어는 또 생소하기 때문에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고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막 오해가 쌓이겠다. 더 오해가 쌓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불안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계속 잘 살고는 있거든요. 그게 한참 전 일인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사실은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호의로 혹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 상대방이 날카롭게 딱 반응을 하는 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YG 부부는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왜 그렇게 속 깊은 대화를 안 나누는 겁니까?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화를 낸다니까. 그 박평은 집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아야 지금 결혼이 결혼 제가 관계가 계속 아까부터 유지가 저는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그 얘기를 있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저 혼자. 네. 아니 JYP는 많이 하세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많은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JYP가 말을 하죠? 아니요. 아 반대입니까? 비등비등하실 것 비슷하게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말하는 총량은 비슷한데요. 저는 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분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네 그렇죠. 혹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진공상태님께서도 제목 얘기하셨어요. Everything I Never Told You. 여기서 I는 소설에 나온 모든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견해를 밝히셨네요. 모두가 남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짐작하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것들 이전에 관심과 사랑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었더라면 어땠을지. 그러려면 솔직하고 진실된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어쩌면 그게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과연 얼마나 전해질 수 있는 건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지 주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좀 짠한 게 있는데 이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나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리디 엄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그게 비극이기도 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족이라는 또 그 굴레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부부 상담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응? 그걸 어떻게 모르지?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저 담겨져 있는 뭐 이렇게 맺혀 있는 한 같은 거 이런 건 뭐 얘기 안 해도 괜찮은데 내가 정말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말을 해라. 모른다 상대방은 알기 어렵다. 예. 그걸 어떻게 모르냐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해라. 근데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분란이 생기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고. 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저는 JYP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서 저 공감했었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요인이 지금은 짜증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죠. 보통. 예, 보통.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면 아니 너는 예전에 내가 이래서 좋아했었잖아.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단 진짜 난다고 황당하네? 한단 말이죠. 진짜 황당하네. 이러면서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예, 되게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막 얘기해요. 불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 불만을 듣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당신 결혼할 때 왜 그분이랑 결혼을 했냐? 그러면 막 그때는 이런 점이 좋았다라고 막 다시 얘기를 하죠. 그 놓고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캐릭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결혼을 택할 만큼 매력이 되는 거고 조금만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단점이 되는 거고. 세바공님, 저도 얼른 읽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여성 이민자에 이입되어서 읽었네요. 미국 사시는 분인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1977년과 2018년이 다른 듯 비슷한 것 같아서 한숨 쉬면서요. 근데 저는 사고사로 이해했는데 JYP, YG, 박평 모두 리디아의 절망이 이끈 결과라고 읽으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시련을 딛고 서로 이해해가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읽었는데 작은 불꽃은 전자책이 없어서 영문판으로 읽어야 하나요? 유유 댓글 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YP님 세 글자 운율 맞추느라 마지막에 적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 세바공님이 예전에 댓글을 쓰셨는데 그 댓글에 이제 YG, 박평, JYP 이래서 JYP가 맨 끝에 나와서 네네. 또 그 속 좁은 JYP가 그때 네. 나는 왜 맨 마지막에 언급을 했냐고 아하.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바공님의 글은 전혀 불쾌하지 않은데 YG가 또 속 좁은 JYP라고 하니까 막 화가 훅 또 또 나.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일단 녹음 끝내고 좀 보자. 그리고 세바공님께서 추가 댓글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야겠네요. 한국과 미국 시차를 생각하면 소설 시작점이 YG님 생일과 몇 시간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5월 3일 오전 6시면 한국은 5월 3일 저녁쯤이니까요. 네 그렇네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TMI를 또 받아주시다니. 그러게요. 네. 참고로 YG는 1977년 5월 4일. 4일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의 첫머리에 1977년 5월 3일 그 비극의 날에 리디아가 이제 목숨을 잃은 걸로 나오죠. 네. 자, 댓글을 이렇게 한참 읽었는데 오늘의 책은 뭐 없어요?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오늘의 책이 네. 또 이 댓글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 제가 그래요? 또 댓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아하. 그 저희가 몇 차례 언급은 했었던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처방 때 박평이 영화도 좋지만은 소설도 좋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책인데요. 그 일본의 또 천재로 불리기도 하는 감독이자 작가인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감독 겸 작가가 있는데 좀도둑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로 칸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죠.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영화 감독이면서 소설도 쓴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소설로도 히트를 하고 영화는 심지어 칸에 가서 그랑프리를 받은 황금종려상. 네 황금종려상. 그래서 그 개 부럽네요. 네, 저희가 그 좀도둑 가족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도둑 가족이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영화로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좋다는 분들도 많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셋 다 좀도둑 가족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좀도둑 가족을 한번 소개해볼.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전혀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번 주에는 다뤄볼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1962년 도쿄생이고요. 와세다에서 문학을 전공했네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무슨 TV 프로그램 제작하는 프로덕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입사해서 복지, 교육, 제일 한국인 등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일을 주로 했고 1995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개의 그 영화를 만들었고 한국에 많이 알려진 거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 이런 영화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또 2013년에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급기야 2018년에 오늘 소개하는 책 좀도둑 가족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제 71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까지. 야, 천재 예술가라고 해야겠네요. 예술가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예술가라고도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좀도둑 가족 이야기하면서 그 사석에서 제가 박평이랑 이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참 천재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발 붙일 곳이 없다. 설 자리가 좁아져 네네. 간다. 근데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정말 그 천재, 부지런한 천재 네. 딱 맞춤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근데 소설도 쓰고 쓰고. 에세이도 쓰고요. 그리고 감독 에세이 같은 그러니까 촬영 일지 같은 글들도 쓰고 그래서 글도 너무 잘 쓰는 작가이고 영화도 너무 잘 만드는 감독이죠. 그 방송하기 전에 영화 어느 가족 요걸 좀 보고 싶었는데 뭐 극장에서도 안 하고 그 VOD로 집에서 TV로 보는데도 저희 집에는 안 올라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YG는 혹시 영화 저도 못 봤어요. 박평은 영화도 봤다 그랬죠? 네, 저 영화 봤어요. 영화 먼저 보고 네. 좀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다른 영화들보다는 어느 가족이 좀 성에 안 찼어요. 그래서 소설을 바닷마을 다이어리 봤어요. 같은 게 더 마음에 들었다는 더 뜻이죠? 좋았고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 어느 가족은 약간 미진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소설을 읽었는데 그 공백이 소설들로 좀 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시나리오 쓰고 나서 소설을 썼대요. 그래서 영화 보고 책 보고 다시 영화를 보시라 이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독자들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더 즐거운 독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좀도둑 가족을 그냥 좋게는 읽었어요. 좋게 읽었는데 너무 소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봤을 때 매력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스토리지 책만으로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소설로만 읽었을 때는 뭔가 저는 또 미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박평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두 개가 좀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뭔가 완성체가 되는 그런 작품인가 봐요. 근데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같은 스토리인데 영화 시나리오를 먼저 본인이 쓰고 영화로 그거를 만들고 또 그걸 다시 소설로 쓰고 하는 거는 되게 지겨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3번을 작업하는 거잖아. 근데 이 소설 쓰고 나서 본인이 찍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쓴 첫 번째 작품이에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로서는 조금 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이게 분량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소설을 이것만 쓴 게 아니거든요. 뭐 걸어도 같은 거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이런 건 영화도 있지만 다 소설로 다 썼는데 분량이 이것보다는 정말 짧아요. 네, 근데 좀도둑 JYP가 아주 좋아할 만한 캐릭터. 그럼요. 네. 이거 250쪽짜리인데 다른 건 더 짧아요. 네, 금방 읽어요, 진짜.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것 같아요. 2시간보단 더 걸리죠. 네. 근데 저는 2시간 만에 이걸 딱 대충 읽는구나. 어쩐지 1년에 100권씩 읽더라니. 미스테리가 점점. 네. 아니 무슨 CCTV 달겠다? 거의 두 사람? 이거 뭐 쓰는 데는 막 아무리 빨리 써도 몇 달 걸렸을 텐데 그걸 2시간 만에 읽냐. 그게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근데 진짜 잘 읽혀요. 네, 잘 읽어요. 금방 읽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재능을 이렇게 딱 훔칠 수 있다면 전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재능을 너무 훔치고 싶어요. 이게 글이 너무 부드럽게 글을 잘 써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걷는 듯 천천히라는 그 에세이집도 보면은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너무 울림을 주는 글들을 쓰고 소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을 가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면은 뭔가 좀 더 대중적이어야 되고 보편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색깔이 조금 없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이제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 빛은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빛나면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도 또 있으니까. 근데 이 좀도둑 가족은 분명히 뭔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은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은데 근데 저는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한 10%, 20% 정도 좀 아쉬웠어요. 네. 자, 뭐가 아쉬웠는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그 좀도둑 가족 이게 진짜로 온 가족이 다 뭔가를 훔치는 뭐 이런 설정이죠. 네. 직접적이죠 제목이. 네. 네. 근데 제목 되게 매력적인데 영화 제목은 이제 어느 가족이어서 좀 이 엣지가 딱 사라진 느낌이었는데. 왜 영화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바꾼 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좀도둑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어느 가족으로 바꿨던 것 같은데. 어느 가족? 근데 너무 그것 밋밋하지 않습니까? 네, 밋밋하고 그래서 제목을 왜 바꿨냐라고 하는 이 영화사에 물어봤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물어보지 않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좋게 봤던 팬들 사이에서 도대체 영화 제목은 왜 바꾼 거냐 이런 식의 항의가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밋밋하게 바뀌었죠. 근데 이 진짜 좀도둑 가족이 등장하는 거고요.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저는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 그리고 좀도둑 가족의 구성원들이 할머니 그리고 부부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한 20대 초반의 큰딸 그렇죠? 20대 초반의 큰딸 그리고 11살 정도 되는 그 남자애 이렇게 5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동네에 학대받는 유리라고 하는 여자애가 우연히 이제 그 가족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 약간의 좀도둑과 그리고 뭐 이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용직 그리고 그 20대 초반에 이제 딸 아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윈도우 해가지고 이제 남성들한테 약간 그런 성적인 행위 같은 걸 보여주고 돈을 받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뭐 스트립걸 비슷한 네. 연애 관계를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런 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 상대방 남자가 무슨 행위를 요구하면은 그걸 이제 하여튼 업소에서 보여주고 일하시는 업소에서 분. 일하는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계 보탬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찌질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도둑으로 이제 완성된 가족들인데 그런데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의외의 반전들이 막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찌질하고 그다음에 좀도둑으로 연명하는 가족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한꺼풀 벗겨보면 그들이 전혀 혈연으로 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댓글 읽으면서 소개를 했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은 좀도둑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6명이 이제 모여서 살면서 일어나는 되게 약간 야단법석 자충우돌 그리고 웃기면서도 약간 슬픈 이야기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이제 소설이고 또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영화를 원작으로 한 소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떤 게 어떤 것의 원작이다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각각이 좀 자체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화가 있고 그 영화를 원작으로 한 소설들은 이제 거기에 의지해 있거나 좀 불완전한 어떤 느낌들을 많이 주기 마련인데 좀도둑 가족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화를 보면 좀 비유적이고 공백이 많이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지나가는데 그때 그 주인공 특히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등장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엄마가 등장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말이 없어요. 어떤 대사가 없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보여주는데 이게 암시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장면들은 암시만으로 충분하지만 또 어떤 장면들은 약간 모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심리들이 소설 속에는 다 메워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친절한 독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좀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소설을 처음 딱 펴면은 그 마트를 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콤비가 되어가지고 마트를 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뭐 이제 자세한 소설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언급하자면 그 영화 칸에서 이제 그 황금종려상을 받은 좀도둑 가족 영화는
또 그 배우들의 열연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그 남자 아빠 역할을 맡은 사람이 릴리 프랭키잖아요. 릴리 프랭키는 또 JYP가 할 말이 있잖아요. 뭐 할 말이 있다기보다도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책처방에서 한번 네. 언급했죠. 릴리 프랭키라고 원래 배우인데 자기 이야기, 자전적인 소설을 딱 한 편 썼는데 그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슈퍼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도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망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2005년에 일본에서는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거의 100만 부 이상의 밀리언셀러가 네.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렸는데 어쨌든 그 책의 제목이 도쿄타워 엄마와 나 때때로 아버지. 네, 맞습니다. 에쿠니 가오리의 도쿄타워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에쿠니 가오리 도쿄타워보다 이게 훨씬 재미있는. 그리고 이 책은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보다가 눈물 나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뭐 지하철에선 보지 마세요. 딱 진짜 그거. 이거 제가 많은 사람한테 추천했는데 전부 보고 울었다고. 그 JYP가 책처방에서 이 책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박평이랑 같이 방송할 때였는데 도쿄타워를 이제 소개를 한다 그러니까 그 박평이나 YG 둘 다 무슨 불륜 소설을 읽고서 눈물이 펑펑 뭐 이런 의아했어. 의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쿄타워 소설의 저자인 릴리 프랭키가 바로 이 좀도둑 가족의 남자 주인공. 영화에 이제 네, 아빠 배우죠.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터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도둑 가족을 읽고 나서 이 도쿄타워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절판된 것 없더라고요. 같더라고요. 벌써? 네.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놨어요. 진짜 눈물 펑펑인지 한번 보려고. YG의 독서 속도라면 2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하시는 거죠? 아니 그만큼 잘 읽힌다. 뭐 예. 원래 뭐 2시간이면 다 읽으니까요. YG는. 좀도둑 가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고 또 어떤 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쉬움이 있는지 등등을 자, 이거는 이제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으시면 2시간 만에 바로 읽으시면 돼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책이. 아니, 화요일 날 읽으시고 저기- 수요일 날 방송 들으시면 저기 되죠. 애청자분들 중에 2시간에 나도 읽었다라는 뭐 댓글 남겨주세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독서 이렇게만 하면 강양구처럼 읽는다. 예, 한 권당 2시간씩만 투자하면 1년에 100권 벌 수 있다. 이런. 2시간 독서. YG의 2시간 독서법. 책 내볼까? 네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